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병군 전문위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지난 주말에 바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모터쇼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한번 가봤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산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킨텍스의 모터쇼를 보고 왔습니다. 자, 모터쇼 가니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바로 레이싱 모델이죠. 자, 레이싱 모델 실컷 구경하고 왔습니다. 자,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을 잡아보자면요.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메이커들마다, 하이브리드,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퓨어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수 전기차, 이런, 제품들을 쏟아내놓고, 고객들에게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기차 시장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그리고 기아차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바로 모터쇼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대차, 기아차 아직은 완성차 조금 보실 때가 아니란 얘기고요. 이것은 올라온다면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 즉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오는 것 뿐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브랜드들, 유수의 브랜드들이 이 전기차의 단점들을 극복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충전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충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왜 예전에 테이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프 이래 막 카세트 테이프 듣다 보면 이 마이마이가 약이 다 될 쯤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노래가 이래 나옵니다. 그죠? 끝에는 그게 이제 전기가 다 됐을 때 무렵인데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도 역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힘이 약한 부분들을 지금 테슬라의 모델 S가 극복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점 자체가 극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명확하다는 것. 즉 국제 유가가 아무리 여기서 밑에서 바닥을 긴다 할지라도 전기차 시장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한 번 더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모터쇼였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결국은 2100선을 강하게 올려놓기 위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들이 그렇게 맞춰져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아마 간다 3000포인트를 외쳤었는데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던 감독님께서 지금 이 프로를 또 감독님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간다 3000포인트하고 좀 민망했습니다. 자꾸 빠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2100이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라는 얘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세 상승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의 강한 부양이 있어야 된다. 중국 증시에 강한 부양이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해줘요. 즉 박스권을 뚫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는 박스권도 뚫지 못했고요. 중국 증시도 올라오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 증시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거의 이제 700선 목전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가 거의 89선에서 마감이 됐어요. 690선까지 올라왔는데,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코스피는 이제 정고점, 즉 박스권 상단에 와 있고요. 코스닥은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 즉 580선이라는 그 박스권을 두고 거기서부터 100포인트 더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 뚫고 난 다음에 흐름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가파른 상승의 주역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이 두 섹터들이 순환적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받쳐줘가면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던 셀트리온의 약진이 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종목 장세를 이루면서 올라왔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연초에 몇 가지 화두를 잡아드렸어요. 바로 올 한 해 화두가 될 것들은 첫 번째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이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또 미래차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헬스케어를 짚어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섹터가 지금도 강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제가 연초에 드렸던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럼 자, 이제 앞으로의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이겁니다. 지금 종목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00이 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9, 690선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때까지 그럼 지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지고 있었다면 지금 낙관적 관점을 계속 제가 유지하고 가시라는 얘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경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지고는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지고 잘 갔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쯤 차익 실현시킬 것이며, 또 이 차익 실현시킨 것을 언제쯤 다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요 아직은 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왜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자르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난다는, 즉 고점에 안 물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자르고 추격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보유를 하셔야 될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 여전히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미래차입니다. 그 다음 바이오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 쪽보다는 제가 제약주가 월등히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중국인들이 요코들이 지금 제약을 싹쓸이하고 가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와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이제 채널 고정시켜 놓으시고 제 얘기를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명확히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자, 예각병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각병법은요, 바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3월달, 4월달 말씀드렸던 것을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관리를 말하답니다.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돈에게 일을 시키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 돈에게 일을 시켜서 이 돈이 살쪄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얘가 굶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혹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리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강입니다. 벌써 이제 34주가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성장성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글로벌 클라우드 대표주자 아마존의 AWS에 대한 얘기 드립니다. 자, 제가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클라우드가 왜 필요하느냐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이 알리바바가 최종으로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스마트 케어 시스템 쪽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 알리바바가 오늘 하고자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신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서울경제신문 바로 4월 13일자 신문을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조간신문에 보시면요, 알리바바가
스마트 쪽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스마트 쪽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제가 예병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예병군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차를 구매하고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혹은 방송 화면상에서 그 차가 나오는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클릭을 하고 또 방송에서는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남을 거예요. 그 데이터, 즉 이 사람이 뭘 유심히 봤으며 어떤 광고를 넘기지 않고 봤으며 어떤 광고에 대해서 유심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클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 소중한 정보들, 즉 고객의 욕구에, 고객의 니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니즈에 대한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구름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클라우드죠. 그죠? 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정보들은 자, 다시 알리바바라는 판매 쪽으로 가서 이 알리바바가 자, 그럼 이 예병군에게 우리가 지가 관심이 있어 하던 평소에 이 사람의 취향과 맞는 그 자동차를 할인된 가격에 광고를 한번 보내보자. 맞춤형 광고가 되겠죠. 그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광고가 될 겁니다. 자, 광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광고를 보고 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광고는 뭐냐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했습니다. 그거는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방송이나 상업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3요소입니다. 여기에는 크기, 볼륨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버라이어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도, 벨로시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3V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3V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만 해도 어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1테라바이트가 보통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그만큼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니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테라바이트, 즉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 규모에서 테라바이트 단위 규모까지 넘어오고 있다는, 즉 이 빅데이터 시장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다양성, 버라이어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형화된 데이터에서요,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전에는 고객 신상 데이터, 매출 데이터, 재고 데이터, 회계 데이터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어떤 음악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까지도 나옵니다. 내가 클래식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클래식을 막 듣는 사람에게 갑자기 소음이 심한 경유 지프차를 권해준다? 제가 구매 욕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 사람의 성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게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차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차에 관심이 있는 걸 이 사람의 취향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 빅데이터 기업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도전 비전하고 방송 쪽에서는 RT캐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전 비전은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고요. 이거 방송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방송이 나간 게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신고가의 행진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최근에 RT캐스트도 방송 클라우드 시스템과 더불어서 급등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급등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 성장성이 담보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클라우드 선순환 활성화 방안,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면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촉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공공민간이 협업을 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이 세 가지의 부분들입니다. 이건데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조차도 정부에서조차 밀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클라우드 관련 업체 딱 2개 빨간 표시로 딱 돼 있죠. 더존비전과 바로 알티캐스트 이 2가지가 딱 중요하다고 빨간 표시까지 해서 지금 말씀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겠죠. 파수닷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닷컴도 지금 박스권 내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그 쉬어가는 흐름이 끝나게 되면 이 파수닷컴 같은 경우도 보안과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클라우드 관련주의 특징인데요. 요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수닷컴까지 그럼 3가지 짚어보자고요. 국내외 방송사업자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솔루션 매출이 기대가 되는 종목 바로 알티캐스트입니다. 방송용 유일의 클라우드 시스템.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존비전입니다. 자회사 인수의 악재 등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근접해진 클라우드 투자가 결실이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이 더존비전은요, 클라우드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에 대한 과실물, 그리고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수닷컴, 클라우드 DRM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출시하며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결국은 이 클라우드라는 건 구름에 있기 때문에 구름에 누가 손을 집어서 빼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안과 관련한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닷컴까지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클라우드 산업의 시장 규모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성장성이 있는 쪽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캐파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성장성이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끊어봐야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만 되기를 바라고 그냥 살짝 들어갔다 빠져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 화면에서조차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가 더 크고요. 2017년도가 더 큰 시장이고 2018년도까지도 계속 고속 성장을 해들어가는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그 다음 얘기 드렸던 게 또 핀테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 다음에 이제 핀테크의 또 새로운 부분들 얘기 드립니다. 지금 핀테크 산업은 이제 활성화의 본격적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핀테크 결국 말로 풀어보자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궁극적으로 전자결제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결국은 전자결제 관련주들만 최근에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핀테크는요,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협업,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융의 또 다른 새로운 맥하고 금융의 또 다른 산업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핀테크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최근에 구글, 삼성, 그리고 애플 모두 이 핀테크 산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미래 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결제 산업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결과적으로 NFC, 저것은 근거리 무선 통신, 애플페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이 대면 결제인데 스마트폰을 들고 애플 단말기 앞에 가서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애플페이가 추구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단말기의 보급률이 어떤 승부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자, 스마트폰 바코드를 하는 게 뭐냐면 알리페이입니다. 이 알리페이는 이 NFC, 애플페이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시스템을 지고는 있으나 보안적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안상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 2가지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기존의 카드를 끊는 방식인 마그네틱 방식입니다. 이것이 루프페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루프페이가 바로 이 루프페이를 인수한 기업이 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이요, 이 루프페이를 인수하자마자 발빠르게 바로 핀테크를 갤럭시 S 시리즈에 입혔습니다. 그래서
S페이가 바로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삼성도 발빠른 행보를, 즉 핀테크 산업에서 발빠르게 가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프페이와 전통 결제 단말기의 조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루프페이는 단말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하나의 단말기, 그냥 휴대용 단말기를 하나 더 입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단말기가 지금의 마그네틱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 마그네틱 방식이 자, 제대로 이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냐면 NFC, 즉 근거리 무선 통신까지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편리한 핀테크 결제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프페이를 삼성이 그렇게 인수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애플페이와 NFC 결제 단말기 기준입니다. 애플페이는 결국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바로 결제 단말기가 꼭 필요한, 결과적으로는 단말기의 보급률이 관건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보급률이 높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시스템이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핀테크 산업 영역인데 지금은 거의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제, 온라인 NFC 송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자, 이제 그것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발전하다 보면 그 다음 쪽으로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크레딧 분석을 하고 금융시장 분석을 하고 보험시장을 분석하는 영역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은행, 기업, 금융을 통합하는 시스템. 즉 그래서 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면 제가 기존에 은행주가 몰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드린 얘기입니다. 저희가요, 막 여러분들한테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요, 막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던지는 것 같이 보이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착각이십니다.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시겠죠. 그런데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저희는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근거에 기인한 방송, 바로 서울경제TV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얘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빠르게 서두르고 있죠. 우리가 핀테크 산업에 늦어지면 되겠느냐? 크라우드 펀딩도 법적으로 보완해서 만들어내겠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들이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성 계속 단기적으로 끊어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요거 핀테크 산업 도입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이 지금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규제를 누가 완화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를 완화하라고 했죠. 자, 천송이 코트 사건 때문에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즉 여러 가지 지금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액티브X를 컴퓨터에 자, 실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핀테크 산업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드렸던 얘기입니다. 저 얘기 드린 지가 좀 됐는데요. 바로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기사예요. Why Chinese tourists are wild over Japanese drug? 왜 중국인들은, 중국 관광객들, 즉 요커들이죠. 그 요커들은 wild over Japanese drug, 그 일본 약품에 열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역으로 해석해 보면, 직역이 아니라 어역해 보자면요. 왜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일본 제약을 싹쓸이해 갔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싹쓸이해 갔을까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뭐냐면요.
우리나라 8, 90년대 때 얘기입니다. 한참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무렵쯤이었는데, 그때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병원비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병원의 문턱이 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 병원은 무슨 병원?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내 몸은 내가 안다. 너희들이 뭐 한다고? 내 몸 내가 안다. 내가 약국 가서 약 몇 천만 먹으면 낫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병을 키우시고 결국은 고생을 많이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의료보호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 자국의 약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온 마이신이라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회사들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역시 중국이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 약, 그리고 한국 약의 고품질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차이니즈 투어리스트, 유호커들이 와서 이번 한국 방문 때도 그렇고 춘절 때 일본 방문 때도 그렇고 약을 싹쓸이해 갔다는 외신 기사입니다. 이걸 짚어드리면서 제가 뭘 보셔야 되느냐, 가정상비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결과적으로 지금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오인에 대한 부분들이다. 바이오주들이 오르고 나면 본격적으로 올 것은, 바이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바로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은 가정상비약을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토비콤, 눈, 그죠? 아니야. 그래서 안국제약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국약품이죠. 그죠? 안국약품. 그 다음에 소화제, 대야제, 일양약품 얘기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감기 걸리면 쌍화탕 먹습니다. 그죠? 광동제약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 희끗희끗해지면 뭐부터 합니까? 예, 염색하죠. 동성제약에 대한 부분들. 자, 동성제약은 강조드린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국적별 한국 입국자의 1인당 평균 지출비입니다.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쓸까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1인당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이 러시아고, 그 다음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자, 상대적으로 선진국가라고 보이는 일본이나 독일은 저 끝에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영국, 호주 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돈을 쓰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자국 제품도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광만 즐기고 제품은 자기들 거를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동, 인도, 대만은 자국 제품보다는 대한민국 제품을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후진국으로 갈수록 선진국의 제품들을 쓰고 싶어하는 선호 현상.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미국과 중국의 구매력 차이입니다. 미국은요,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왜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전에는 그럼 안 쓰고 뭐 했을까요? 전에는 돈이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의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이 많이 늘어났고, 그 중국의 중산층 확대가 가져오는 것을 제가 연초부터 중국이 중산층 확대와 관련된 수혜주들 여러분들 잡아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유아 관련주이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지금 봐보세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연초부터 얘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동 후디스 얘기 드리면서 일동제약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바로 보실게요. 요거의 한국 입국 목적입니다. 예전에는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입국을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 관광객은 계속 줄고 있고, 지금은 여행이나 쇼핑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늘었죠. 그래서 72% 정도는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여행 쇼핑 목적으로 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가도록 어떻게든 막 주머니에서 돈 확확 꺼내가 위 하나 꺼내가 쓰고 가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간편 결제 시스템도 결국은 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들어왔어요. 천송이 코트를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못 샀습니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천송이 코트 사건을 계기로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다음 화면 중국인의 한국, 일본 방문 비교입니다. 중국인 일본 방문객 수는요,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에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방문객 수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그러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정적 차이가 있겠죠. 자, 일본이 다오이다오라는 그 섬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과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들이 독도만 저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중국의 다오이다오 섬도 저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때문에 우리하고도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죠. 그죠? 중국도 다오이다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럼 적의 적은 뭡니까? 적의 적은 동지죠. 아군이죠. 결과적으로 반일 감정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 한국 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요코 제약에서 제약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것도 단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라는 얘기였고. 자, 이 세 번째가 바로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 얘기를 드리면서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는요, 한때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있었던 자동차의 메카였고 철강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그런 국가가, 그런 도시가 최근에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돈 못 갚겠다, 배째락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디트로이트 시티에 있던 공장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이들이 충분히 세수 확보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이 디트로이트 시티와 비슷한 대한민국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울산시티가 되겠습니다. 울산은요, 자동차, 중공업의 메카이고요. 지금 화학, 대다수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공장들도 울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 계속 노조들, 강성 노조들이 금속 노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노조들이 계속 강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로 봤을 때는 이렇게 노조가 심하고 하면 자꾸 울산에다가 공장을 확충하고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글로벌 기지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포드가 그러했고요. 포드가 디트로이트를 떠나면서 그런 식으로 방식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악화되어 온 디트로이트 고용 환경입니다. 근로자 수가요,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늘었죠. 이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악화되어졌고요. 그 고용 환경들이 악화되니까 자, 시민 1인당 연평균 소득도 계속 줄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바로 보실게요. 자, 한국 위에 글로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유. 현대자동차가 왜 한국 위에 글로벌 투자처를 찾고 있느냐.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나친 임금 요구 등 노사 문제입니다. 그것이 54.1%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가 어디에다가 중국에다가, 현대가 어디에다가 인도에다가, 현대가 어디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현대 기아차들이 자꾸 글로벌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울산의 공장들은 점점 생산이 축소가 될 것이고 글로벌 기지 쪽에서 생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도 디트로이트와 똑같은 디폴트 선언을 할지 모르는 그런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것이죠. 울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물론 노조가 잘못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요구가 있을 테고 그들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반드시 알려드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역으로 제가 마치 노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신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고 그 페노미넌, 즉 현상에 대해서 애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로 지금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에요. GM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현대차는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14명입니다. 그죠? 14%나 됩니다. 14명이 아니고 참. 그리고 GM이 9%고요. 도요타가 9%입니다. 자, GM도 한때 강성노조였고요. 도요타도 한때 강성노조였어요. 그들은 이제 인건비 비중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들 본인 스스로 자구책이었죠. 그들이 살고자 하는, 노조들도 살고자 하여 그런 자구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14%라면 높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여기까지가 바로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였네요. 자, 현대차 지금 잘 오르고 있지를 못해요. 작년부터 계속 완성차 쪽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모터쇼에서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현대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차에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미래차 쪽을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차량 경량화, 현대 EV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에코플라스틱 또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화신테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서는 코디에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은 완성차 쪽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ATM기가 보여요. 여기에 비트코인 한글로 써져 있네요. 그죠? 자, 이분이 중국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ATM기가 일본하고 중국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ATM기가 뭘까? ATM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통화 가치로서의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요. 왜 반대를 할까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점인데 이 단점이 저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돈 세탁의 우려가 있다. 이걸 왜 얘기해 줄까요? 비트코인 갖고 돈 세탁하라는 얘기일까요? 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소득이 많습니다. 세금 내기는 누구나 싫어하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세금을 탈세의 목적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적 보완장치, 제도장치는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탈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유저들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 통화 가치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오히려 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 가맹점 국내 1호점 아저씨입니다. 예, 파리바게뜨 주인 되시죠. 바로 인천시청역점입니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에 비트코인 사용을 하신다. 실제로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아직까지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케이크를 사가신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슬슬 유저들이 확보가 돼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들고 다니면서 야, 전화기 저래 큰 거 뭐하러 들고 다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보니까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있죠. 이 비트코인도 그런 확산적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비트코인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Interest in Bitcoin grows on Wall Street. 월스트리트에서의 이 비트코인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Second Market seeks to open Bitcoin fund to ordinary investor. 즉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어진 비트코인 펀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통화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펀드적 내용이라든가 월스트리트의 기사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화 가치로서 결국은 인정받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은 봐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비트코인의 거래 개념도인데요. 전자지갑을 만들고 계정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는데 거래소에서 달러 등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가상지갑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취득한 비트코인마다 주소를 생성시켜 놓고요. 거래자가 암호화된 비밀키에 서명을 해서 지불하는 시스템. 즉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의 그냥 화폐보다는 훨씬 더 나은 보안적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가 터질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 가치로서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금이 중앙은행이 통제가 안 되죠. 금값이 올라간다고 금을 풀 수 있습니까? 자, 금값이 올라가요. 그럼 중앙은행에 탁 나타나가 금을 쫙 풀어가 금값을 다시 떨어뜨리면 가격 시장 경쟁의 시장 원리를 생각해서 금값을 떨어뜨려 놓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중앙은행의 통제를 안 받는 통화 가치는 금이라는 통화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금과 비슷한 통화 가치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중앙은행이 갑자기 등장해요. 투자 가치로서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투자해놨는데 중앙은행이 갑자기 개입해갖고 가격이 뚝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게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비트코인에 대한 언론사들의 반응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편리함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혁명이다. 에볼루션이다. 즉 볼룸버그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들은 결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즉 중장기적인 부분이다. 그 사용층이 아직 젊지만 점차 커질 것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언론지에서 얘기를 했고요. 타임지에서 볼 때 추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가장 완벽한 화폐다. 예, 가장 완벽한 물질, 뭐 메탈이 아니고요. 가장 완벽한 화폐,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바로 보실게요. 비트코인의 단점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즉 오르락 내리락 심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뭐냐? 투자 가치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인기를 끌 수 있는 노이즈 마케팅이 하나겠죠. 두 번째, 익명성이 보장이 됨에 따라 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지가 있다. 돈 세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죠? 세 번째, 전자지갑 상황, 사이버 공격이나 약탈 활동에 취약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잠깐 동안, 계정에 머물러 있는 잠깐 동안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실상 보안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세 군데를 다 해커가 공격해야만 이 보안을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 보면요. 사회 교환, 가치 교환 발휘관 시의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게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 계좌를 보여야지. 야, 은행 계좌 보유 못한 고객이 세계 수십억 명이란데 저는 이걸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들 왜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못할까?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영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라고 여기서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의 환율 추이입니다. 자, 키프로스 사태가 등장하면서 사이프러스라고 부리는 이 두바이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키프로스 사태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급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FBI가 온라인 블랙마켓 실크로드 단속 후 14만 5천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이 압수된 난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타면서 바로 결제 수단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터넷 포털 바이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지금도 상승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사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공장입니다. 자, 이거 뭐 지저분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냉각기를 돌려서 이 컴퓨터를 지금 다들 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 수만 대의 컴퓨터를 돌려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금캐듯이 캐고 있다는 얘기죠. 자, 중국인들이 이런 짓을 왜 할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돈이 된다면 중국인들은 다 합니다. 계란도 가짜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채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통화의 개념으로 점차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이 비트코인은 통화 가치로서 더욱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잠깐만 종목 한두 개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죠? 비콘 관련주 에너지 솔루션 얘기 한번 드렸었고, SK컴즈, 갤럭시아컴즈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 SK컴즈, 갤럭시아컴즈를 보시게 되면,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 이제 추세 상승 가닥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SK 갤럭시아컴즈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강한 추세적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당한 조정이 왔고요. 그 다음에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축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K컴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굉장히 강한 비트코인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적당한 조정이 나왔고 다시 재상승의 추세 상승의 추세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도 계속 지속적인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들을 그리고 그 섹터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들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장기 성장성이 확보됐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지속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의 확실한 부분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절대 손해보거나 피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것들이 나중에 돼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즉 성장세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그 성장성에 대해서 품어주세요. 품어주시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또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더 성장성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